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가져왔는데 사실 김만배 인터뷰 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엄청나게 사실 또 난리를 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집행하고 있는 게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정말 물론 예상은 했지만 이게 약간 검찰이랑 태도가 비슷해요. 완전 심판자가 다 돼가지고 개념조차 사실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권에서는 자기네 유리한 대로 갖다 쓰고 있는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실상 심판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를 먼저 볼 텐데 화면을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18일에 가짜뉴스 근절 피해구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있고 오늘 할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따로 마련해서 다른 것보다 가짜뉴스를 먼저 원스톱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활성화하겠다.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원스톱 패스트트랙. 근데 저기다 피해 구제라는 말은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피해 구제라는 것도 이게 네. 이제 구제를 언론중재법에서 이제 쓰는 말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또는 인권 침해 보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여기서 손해배상 금액도 내야 되고 그래요. 조정에 따른 결과에 따르면은 그런 거에서 이제 구제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자, 피해 구제는 누가 써야 되는 말입니까? 피해자. 그렇죠. 피해자가 써야지 일단은. 피해 당사자가 네. 써야 돼요. 네네네. 그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호소하면 구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타당할 때. 네. 근데 방심위에서 보통 방통통신 심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제재하는 건데. 피해자가 정부거나 여당이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자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사자가 접수하는 게 아니랍니다. 네네. 당사자가 그냥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모든 문제가 사람이 있다고 민원을 생각하고 넣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게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이럴 수 있죠. 나는 이것에서 간접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그건 피해 구제가 아닙니다. 네. 아니죠. 네. 그거는 심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용물이 규정에 위반했을 때 그 규정의 위반에 대한 것에서 제재나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지 피해를 구제하는 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되게 다른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피해 구제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게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피해 구제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 구제가 아니지 피해의 내용이 피해자와 피해 네. 내용이 명확해야 되죠. 누가 언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사실 손해배상 그 지불하라는 결정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진 근데 않습니다. 제가 하고 네. 싶은 얘기는 지금 방통위가 얘기하는 소위 가짜뉴스의 피해자들 이거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당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엄청난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굳이 이 사람들 우리가 그게 또 구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피해 구제 컨셉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지난번에 언론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논쟁이 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인 경우,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 소를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네. 그때 한참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안 하는 게 맞다 쪽으로 기울어 가다가 이제 그냥 스스로 사라져 버린 건데 네.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죠. 네,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정부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떨 때는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했던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억울한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권력이라고 뭐 그게 너무 이렇게 센 거야 아니잖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윤석열 정부로 와서는 쟤는 그렇게 센 애들이 적어가지고 하면 되겠어라고 하면 이거는 내로남불의 말 그대로. 그래서 민주당이 흐지부지 됐지만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그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네. 부르는 법안을 냈을 때 결국엔 국회의원 뺐어요. 그러니까. 네, 뺐습니다 대상에서. 네, 그거는 그러니까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피해 구제는 피해자가 약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않아 이걸 보정해주지 않으면 피해 구제가 안 일어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권력자들은 물론 권력자들이 일부러 그 권력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언론이 강자가 돼가지고 막 때려붙듯이 하는 경우도 있죠. 윤미향 의원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국회의원이라는 게 권력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개개인을 따지면 안 돼요. 그것도 무지의 베일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지위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로 봐야 되고 지위가 있으면 특히나 행정적 권한이나 입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네. 실제로
언론에게 상당히 강한 불이익을 남길 수가 있고 발언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반론의 어떤 여지도 충분히 많다고. 음. 그래서 이들의 어떤 약한 지위를 굳이 뭔가 상쇄해 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뭐냐면 권력을 가졌을 때 그걸 세게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세게 쓰니까 절대 못 쓰게 원천 봉쇄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언론자유에 네.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이 가짜뉴스 관련 대책을 가져온 거는 좀 이따 함께 보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걸 사실상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뒤에 또 나오는데 제가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9월 18일 방통위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걸 내놨거든요. 가짜뉴스 고의적인 허위 보도로 적발되면은 한 번에 퇴출시키겠다. 이것도 사실 황당한데 네. 이거 읽어보시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매체로 다시 활동하는 이른바 갈아타기 방지까지 강력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입법으로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뉴스가 한번 적발된 사람이 퇴출돼서 다른 언론사 가서 일하는 거 쉽게 말해서 한 기자가 이미 퇴출이 됐는데 다른 언론 가서 또 일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그냥 밥줄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치. 이건 좀 현실적으로 직업 불가능하지. 선택의 자유를 그리고 저 입법으로 보완한다 그랬는데 입법 그러니까 돼? 법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인데 형. 그러니까 행정입법을 해서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네. 행정부가 입법권이 있으니까 예. 대신 이제 입법부를 통과해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데 지금 국회 구조에서 네가 가능해?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불가능해요. 그럼 또 방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요. 총선에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지. 거죠. 야 여기도 플랜 A만 작동하고 있네. 총선에서 이길 거고 예. 혹여 이기든 지든 간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알려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기든 지든 일단 밑밥 깔아놓자. 그렇지. 아 그래서 나는 저기 입법 얘기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나오는 건가? 아 근데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라는 거의 상당 부분이 다 입법 사안이에요. 입법 사안이죠. 네, 다 법 고쳐야 돼요. 입법 사안일 뿐더러 방금 한 발언들은 위헌적이에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고쳐서 될 문제야. 법 네.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이거 높다. 만약에 이걸 입법을 하잖아요. 그게 법이 위헌이야. 위헌. 네. 어떻게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걸 법으로 막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조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 그렇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제 근본적으로 뭐랄까 이제 위배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언론 자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언론으로 하여금 그 검열을 금하고 그다음에 면허 제도를 없앤다. 그러니까 면허 제도를 두지 않는다라는 헌법적 원칙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면허 제도 두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 네. 이거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일단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밑밥 까는 거는 알겠고 네. 저는 약간 그 무력 시위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무력 시위의 가능성이 그렇죠. 크고요. 저는 네. 무식 시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사 등록제라는 걸 모르고 모르는 네. 거야. 면허제인 걸로 알고 아예 설마 아니야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아니야 확률 있어. 확률 있어. 위원장 청문회 하기 전부터 한 발언들 가만히 보시면 일부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 저기 약간 범법적 발언들을 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되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뭐 공산당의 5건이며 뭐 이런 식의 영어 써가면서. 네. 그거 네. 스핀 닥터 얘기가 제일 웃겼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묘하게 비슷한 분들이 비슷하게 권력을 잡는 것 같은데 더닝 크루거 효과에 훨씬 가까워. 버닝 크루거 효과. 조금 말고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네. 무식한 사람일수록 네. 조금 말만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래도 한때 저기 청와대 수석까지 했던 사람이고 기자 출신이고 좋은 대학 나왔고 그런데 설마 그런 거 모르겠냐? 모른다니까요? 네. 공부하고 업데이트하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탈진실하고 좀 유사한 건데 권력봉이 좀 있어서 네. 이게 일단 뱉어 놓는 거예요. 대충 네. 뱉어 놓고 현실로 만들어야지. 뭐 이제부터 만들어야지. 내가 일단 뱉었으니까 뱉은 거 만들어야지. 내가 말하면 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말. 나중에 제가 이거 약간은 장담하는데 장벽에 부딪히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대 야당의 폭주. 국회에서 입법 통과 안 되거나 이러면 거대 야당의 폭주.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이건 나중에 법률이 만들어야지 위헌 판결 심판을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네.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정치적 판결 또 뭐 이런 얘기 나올 테고 또 야당이 굴복했다 그렇겠지 또. 네. 남 탓하면 된다. 네. 그리고 또 뭐냐면 나중에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떠냐면 만질 거예요. 네. 뭘 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막 면허 취소하고 이러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등록 취소하고 이러겠다는 얘기도 아니다. 한 방에 그러겠다는 것도 상당히 아니다. 강한 처벌을 안기겠다는 거다.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등록 취소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오해였다. 날린 오해였다.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맞아, 무슨 그게 맞아. 불가능하겠어요? 네. 그거는 정말로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이거는 은근하지 않고 너무 명백한 탈진신인데요. 나중에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가면.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날선 칼로 너를 찔러갖고 죽일 거야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그냥 겁준 거야. 라고 말하는 아니, 식이잖아. 세상에 설마 그 죽이겠다고 얘기해서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뭐 이러겠지 이제. 죽이겠다는 놈이 진짜로 마치 죽이겠다. 당신의 상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야, 맞아.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거든요. 진짜 사실. 너무한다. 등록 취소를 직접 거론해놓고 나중에 한번 지켜봐야겠네 진짜. 그렇죠. 예. 근데 교수님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최대한 예를 들면 관련된 이제 이런 뭐 변호사도 동원하고 이제 정책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최대한 해봐. 좀 정신 나갔냐 한번 일단 만들어 보라고. 최대한 만들어 가지고 약간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위헌 소지가 좀 있고 뭐 입법이 잘 안 될 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질적인 장벽이 있으면 살짝 그런 풍으로 바꿀 거라고. 이제 메시지를 어루만지면 아니 근데 방통위에도 법률팀이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런 얘기를 위원장이 하게 내비둔다고. 지금 보세요. 지금 방통위 위원장하고 위원 하나뿐이 없잖아요. 네, 2인 체제예요. 심지어 2인 체제. 네. 그리고 방통위가 작살났잖아요. 네. 거기서 정책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언하겠습니까? 못하 지금 그리고 실제로 날라갔어요. 내부에 다 날라가. 이따 한들 여기 말 얹고 싶지 않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어렵긴 할 테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이겠지. 놀랍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방통위의 이런 폭주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보기 전에 9월 25일에 결국은 뭐 너무 뻔했던 결과지만 김만배 인터뷰를 1년 6개월 전에 인용 보도했던 네. KBS, JTBC, YTN의 과징금 결정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확정이 돼서 이제 과징금 액수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유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이 했던 얘기를 보시면은 다들 인정했다. 뉴스타파도 인정했고 방송사들도 사과까지 내지 않았느냐. 명백한 조작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아래 문장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박모 검사가 여권 대선 후보 윤석열로 바뀐 거는 이거 심각한 허위 보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징금을 내렸는데 지금 얘기한 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사례로 과징금을 내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프로그램 뉴스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과징금을 내린 적이 없지만 뉴스 보도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렸던 특히 이번에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적용했는데 그 조항으로 과징금까지 간 사례가 딱 하나예요. 2019년에 KNN 경남 지역의 지역 방송국인데 기자가 관계자 인터뷰를 땄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해서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를 입혔습니다. 완전 이건 완전 가짜 만든 거네. 뉴스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지. 이거는 허위냐, 사기 뉴스네. 그 정도의 과징금 1,500만 원 나왔어요. 이게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이 말이 맞다 그래도 과징금을 사실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저희가 저번에 김만배 인터뷰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유일임 위원장이 한 발언이 사실과 어긋나죠. 예. 박모 검사가 윤석열로 바뀌었다는 게 쟁점도 아닐 뿐더러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네. 심지어 뉴스타파가 그래서 저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 커피 타줬던 얘기도 안 했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뉴스타파가 많은 부분을 편집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초점이 윤석열 검사를 통해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 이거를 김만배 씨가 얘기했고 남욱도 얘기했다. 조우영의 측근도 얘기했다. 이 수사 무마 의혹 자체에 초점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박모 검사든 윤석열 검사든 커피가 누가 탄 건 쟁점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방송사들이 인정한 왜곡이라 그러는데 방송사들이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네. 나 진짜 이걸 설명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특히 뉴스타파가 인정했다는 건 뉴스타파가 소송 걸 수도 있어요. 네. 뉴스타파는 특히나 허위 보도라는 거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심의 대상이 아닌데 예. 그것도 처음에는 긴급 심의로 인터넷 기자 다 자르겠다 그러다가 그걸 인용 보도한 방송으로 돌린 거잖아요. 네. 이게 뉴스타파는 심의하려 그랬어요. 이게 네. 웃긴 거고 일단. 네. 네. 그리고 돌리고 나서 맞아. 긴급 심의로 돌려버렸거든요. 심지어 인용 보도까지 들어왔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그래 진실 지금 과징금은 인용 보도 때문에 준 예, 거예요. 인용 보도에 나온 거예요, 네. 심지어. 네. 예. 그러니까 더 웃긴 거지. 네. 아니 이거를 그리고 이날 제가 여기 지금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 쓰진 않았는데 일부 위원은 반론을 보장 안 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건 명백한 사실이 아니에요. 네. 네. 반론 다 보장했어요. 보도한 방송국들. 네. 아니 자기네가 인용 보도하는데 어떻게 반론을 보장을 안 합니까? 맞아 네.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초부터 원래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걸 억지로 심의 대상으로 바꿨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원래는 심의 체제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갑자기 긴급 심의 대상으로 네.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긴급 심의라고 하는 건 이제 밀려 있는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앞에다 놓은 거거든. 예. 급행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네. 예. 근데 이 긴급 심의라고 하는 것에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돼. 이거는. 네. 긴급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 뭐 이런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긴급하다고 볼 수 이미 선고 다 끝났고 네. 네. 사실관계도 불명확한데 네. 1년 6개월 전. 그거를 긴급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네. 이것도 수로 밀어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막 제가 알기로는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조져서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모니터링 왜 제대로 안 하고 있느냐, 이거 빨리 왜 앞으로 지금 처리 안 하고 있느냐. 근데 위원회가 지금 판단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러니까 이제 위원회 동원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방송 소위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9명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소위가 있어요. 소위원회에서는 제재 결정을 못 해. 네. 올리는 거지. 예, 문제가 네.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전체 위원회에 올려야 돼요. 그럼 전체 위원회 올리는 과정에서 방송 소위에서 소수 3대인가 아마 이렇게 됐을 네. 텐데 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빠졌어. 또 숫자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또 전체위원회 네. 올렸어요. 네. 전체위원회 또 올라가가지고 애초부터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심의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인 과징금을 때렸어요. 그것도 역시 숫자로 밀어붙여서. 자, 제가 이걸 왜 굳이 강조하느냐? 다 절차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숫자로는 밀어붙여서 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행정소송 바로 가죠. 행정소송 갑니다. 이거는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심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 갈 수밖에 없고 행정소송 들어가서 다 따져야 돼. 이게 법률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심의 과정이 절차적으로 맞았는지 결과도 제대로 부여했는지 공정하게 부여했는지 다 따집니다. 제가 볼 때는 99.99% 네. 이거 방심위가 져요. 왜냐면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약한 경우에도 방심위가 진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네. 네. 왜 할까? 좋은 질문이에요. 네. 첫 번째는 총선용입니다. 아. 네. 입 다물어라. 네. 과징금 총선 문제죠. 적어도 총선까지는 네.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아 소송 걸어도 총선 전까지는 당연하죠. 안 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칠링 이펙트를 노리는 거예요. 위축 효과. 너희들 다 꿇어? 지금 이거 하는 거. 너희도 무조건 문제 있는 건 다 건다. 문제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문제라 생각하는 건 다 건다. 이렇게 막 봤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긴급해서 걸어버린다? 처리해 다 할 수 있어. 이거 보여주는 거. 이게 저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봐요. 무력심이 많네요. 예. 네. 그리고 총선을 일단 넘기면 되니까. 두 번째 검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 방송국 지금 털고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는 일단 이제 문은 열어놨으니 네. 대문 발췌했으니 네. 검찰이 알아서 뭔가 그 중에 하나라도 법적인 문제가 어겨진 게 있으면 약간 오염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혹시 봐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여론전을 하는 거지. 야 그러니까 김만배 씨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억지로 방송국을 수사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구나. 예. 어떻게든 털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제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키우는 거지 이제. 야 심각하네. 세 번째. 이것도 무식하게다라고 하는 것도 작동하는 겁니다. 예. 정확히 잘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이게 절차적으로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 항상, 왜? 네. 이 위원들의 전문성이 없어요. 심의라고 하는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교수님 설명 듣고 알았으니까 잘 대부분 잘 몰라요. 이런 저 것들.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네. 그러니까 원래는 심의라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 방송만 심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심지어 방통심의 자체 모니터링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기한을 무한정 눌러놓으면 민원이 다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헉헉대는데. 사람 없지. 그런데 이걸 1년 6개월 전 거를 긴급 피해 구제가 필요한 민원을 사실 먼저 처리해줘야 되는 긴급심의라는 제도까지 가져와서 인용 보도를 끌어온 겁니다. 이거 사실 한 두세 단계가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총선 때 이기면 이건 어떻게든 땜빵이 될 거고 그렇죠. 네.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차피 문제가 될 거니까. 네, 네. 이게 진짜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면서도 너무 심각한 게 사실 방통심의가 어느 정부에서도 다 사실 정부 쪽에 좀 편들어주는 거 아니냐 각 정당마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주장은 했죠. 네. 네.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당연하지. 네, 어떤 정부에서도 우리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심의하려는 경향을 보인 적은 있어도 저는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덜했다고 문재인 보는데 정부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굉장히 네. 덜했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방심위는 심지어는 어땠냐면 이쪽 저쪽 편 그러니까 반 문재인 쪽에 보도안이나 이런데 방송 내용에 문제 삼았으니 살짝
친여 쪽에 있는 것도 한 번은 문제 삼아야지. 네. 이런 식의 기계적 균형마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피해를 이쪽이 봤어요. 사실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TV조선보다 TBS 라디오의 법정 지지가 더 더 많아요. 많았어요. 네.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돼. 하나도 다 말이 안 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네. 자기네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심의하려는 양상을 보였지만 야 이거 가짜뉴스 1년 6개월 전 거 끌어와 이런 짓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 그나마라도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갈려 있어도 그리고 짜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까지 하는 건 그렇지. 문제가 있다라고 맞아, 생각을 해서 너무 하는 좀 일이에요. 자존심 문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문제. 그리고 방심이라는 조직의 형태 자체는 민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맞아요. 예. 아니야. 행정기관 저거 행정기관이 아니야. 예. 네.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심의를 하면 위원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으로 설치를 안 했어. 네. 네. 부처가 아니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돼 있지가 않다고.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구성하는 그래 독립적인 기구야. 민간위원회예요. 네. 민간위원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판결이나 이런 걸 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위원회다. 행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어정쩡하게 이제 결론이 나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네. 네. 이 조직은 그래서 예산도 다 방통위에 의지하고 있고 조직도 크지도 않아. 그리고 언제든 문제가 생겨요. 정치권, 네. 정당이나 이런 데 맨날 공격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위태위태한 조직이에요. 맞아요. 또 위원들은 다 정치권이 추천하게 돼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네. 독립성은 굉장히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눈치를 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무리한 짓은 안 해. 눈치를 보니까. 반드시 어디든가는 완전히 이제 깨박 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눈치를 본다는 게 정부 눈치만 본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눈치를 예, 본다는 거지. 야당 쪽 눈치도 사실 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방심위에서는 어떤 논의까지 오갔냐면 이번에 적용해서 과징금을 때린 공정성 조항은 너무 모호하다. 이거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징계를 때리면은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공정성 심의 자체를 안 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올 정도. 저는 사실 그건 필요한 논의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갔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완전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물론 너무 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고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더 그 이후에 제도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실무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사기가 완전 저하되거든요. 나름대로 전문성 가지고 그래도 일해왔던 조직인데 여기서 조직에서 비전을 못 찾아. 네. 나가거나 그렇지. 아니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리고 심의위원들 되게 이상한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고 막 거의 완전 정치 심의로 끝나버릴 테고 이렇게 되면 제도의 정당성이 확 사라지거든요. 네. 여기에 행정소송 계속해서 이제 맞아가지고 결국 계속해서 진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래도 진 게 몇 번 있었지만 네. 이렇게 심각하게 지거나 뭐 이러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만 나중에 되면 사실은 이거 직권남용 아니야 솔직히? 너무 무리하게 위원들이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위원장이 밀어붙이고 위원들이 밀어붙여서 그것도 숫자 싸움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나 긴급심이나 이런 건 심각한 문제니까. 그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이거는 배임이나 직권남용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그렇지. 계속 지면은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질 줄 뻔히 알고서도 계속해서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럼 국가에 상당한 손해를 안기는 거야. 예. 네. 국가 예산 쓰니까. 그렇죠. 국가 예산 써가지고 방어해야 되고 변호사 비용 대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어쨌든 이게 손해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또 다 채워 넣어야 되고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민사소송 들어가고 그러면 이면 나중에 심각하게 배임 문제까지 나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제도 폐지론이 나올 거예요. 아 이거 괜히 역효과만 나타나는 거 심의하지 보니까. 말자. 네. 연동심의. 예. 네. 근데 이게 여전히 그래도 막 윤석열 정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라도 해서 깡패 조직처럼 끌고 감사원처럼 끌고 갈 생각이면 그건 감사원은 그나마라도 헌법기관이지만 끌고 갈 정도의 생각이었으면 끌고는 가겠지. 하지만 야당에 엄청난 공격들이 있을 거라고. 총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도가 위태위태할 겁니다. 정부 바뀌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발동된 가능성이 높아요. 방심이 폐지할까? 그렇지. 네. 이 얘기 나오고요. 그럼 종편들은 개이득인데?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해.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시스템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여전히 방송통신 심의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미디어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언론을 때려잡는 거는 안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식으로 전반적인 건전성을 계속해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그냥 없애버릴까? 그냥 소송으로 다 돌려버릴까? 문제 있으면 그냥 민사소송하게 미국이나 이런 시스템처럼
이럴 가능성 또는 언중이한테 다 넘겨버릴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통합 지금 규제기구 만든다는 또 그런 식으로 지금 간다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개판 치는 미디어들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네. 진짜 가짜 뉴스 생산하는 미디어들한테 이득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돈 있고 힘세고 제대로 된 가짜 뉴스 생산하는 애들. 와. 어설픈 가짜 뉴스 말고. 야 그럼 이게 막 누가 이렇게 뭐 덩어리 져가지고 막 진짜 한국에 진짜 폭스 뉴스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네. 아, 야 이건 좀 소름이 돋네요. 종편의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 팬 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막 작동해서 네. 나는 건드리지 않고 저쪽 건드리면 오케이 좋지 뭐. 일차 이 정부에선 좋아. 나쁠 거 없지. 그 다음 정부에 가서 얘네가 심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라져? 그래도 오케이. 괜찮아. 그래도 나 더 좋아. 없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심의 안 받아. 이런 사악한 놈들. 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지금 정부 체제 이 유일임 위원장 체제의 방심이라고 해도 민원은 들어오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민원은 처리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종편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의견 진술을 해야 될 것이고 방송국 입장에서 그거 자체가 되게 피곤한 일이라 그렇지. 제도가 없어지면 그냥 좋지. 어. 그 종편 입장에서. 세상에 이게 이런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근데 그런 큰 그림까지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과신가 아니 물론 그런 것 같진 않지만 그런 것 나는 같진 이거는 않지만. 이거는 뭔가 배우에 뭐가 좀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실제로 뭐 짜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에 네. 다 자리 찾아가 앉은 사람들이 네. 이런 큰 그림까지 짜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효과로 보면 나머지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론들이 이런 맞아요. 거거든. 네. 근데 이제 이걸 좀 아는 전문가들이나 언론사들은 나름대로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 안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작동할 수도 그렇지. 있어. 네. 이게 이제 시스템을 파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한 오히려 안 좋은 효과인 거죠. 분명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나중에 만약에 실제로 정권도 바뀌고 만약에 입법 부정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형사처벌 대상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직원들한테 이제 막 정말 맞아. 누군가 내부 제보하고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제 와서 양심 고백한다. 이런 사람들 나오고 아, 그러면 그러겠네. 이거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지 그럼요. 몰라요. 네. 그게 이미 지금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팀장급이 25일에 유일임 위원장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공개 편지를 써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화면으로 한번 네. 더 보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의 명령을 받아 이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이게 이제 가짜뉴스 심의센터 신속 심의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실제로 26일에 저거 너무 웃기더라. 이게 이제 제가 주요 내용 두 가지 딱 가져온 건데 하나 첫 번째가 인터넷 신문사들의 보도도 글과 영상이라고 또 깨알같이 다 써줬는데 네. 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의해서 가짜뉴스를 심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포털에 알려줄 텐데 포털에 삭제 차단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 중 표시를 해놓은 사안에 대해서도 보도에 대해서도 네. 삭제를 가능하도록 하겠다. 야 근데 야, 이거는요. 나는 이건 진짜 무식 시위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거는 근데 네. 이거는 이건 무식한 거 맞아요. 네. 이거는 일단 지금 현재 네. 법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해. 얘기인데. 불가능해. 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도 진짜, 불가능해. 아니, 진짜로 이게 몰라서 이런다? 진짜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지금 고양이 날다님이 좋은 지적하셔. 누가 저걸 침해할까요? 네. 사람 엄청 많이 필요할 때 맞아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직원 구조로 이거 못합니다. 이거 가능한 나라는 북한? 이거 북한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예산 엄청 땡겨와가지고 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모니터 요원 만들어서 네. 막 엄청나게 처리를 하지 않는 한은 네. 그래도 안 될까요? 통신심의를 왜 잘 못하는데? 통신심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의라고 얘기해서 아까 이제 서렌드 PT님이 심의하고 검열의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검열은 영어로 센서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검열은 중요한 게 사전 검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퍼블리시 다시 말하면 출판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심사관들이 들어가서 이거는 출판할 수 있거나 이거는 공개할 수 있어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나쁜 의미에서의 검열이에요. 네. 이건 완벽한 위헌입니다. 보도 지침이죠. 완벽한 위헌이에요. 근데 이거에 준하는 그거보다 완화된 형태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 연락해가지고 내리도록 한다든가 이런 거. 네. 이거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 검열을 하는 거죠. 예. 네, 이런 것들까지가 이제 검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 기준을 가지고 법이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행정기관이 아닌 데가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약간의 규제력을 발휘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심의입니다. 네. 심의의 우리나라 말의 뜻은 판결까지는 아니지만 깊이 고민해서 판단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고요. 외국에서 쓰는 말은 그냥 컨텐트 레귤레이션이에요. 내용에 대한 규제다. 예,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아닌 내용에 대한 규제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규제력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송만 있습니다. 예, 그것도 주파수를 사용하는 보통 방송에만 네.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면허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자원을 쓰니까. 예, 자원을 쓰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정당화된 거예요. 네. 위헌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통신까지로 넓혔잖아요. 그래서 통신심의는 사실 좀 잘못된 말이에요. 통신심의라는 말은 이제는 사실 별로 쓰면 안 되고 이게 방송에다만 원래 쓸 수 있는 말이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통신심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인터넷 망법이랑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랑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게 게시물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네. 규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요. 규제 내용 어때요? 방송심의는 규정이 엄격하거든요. 예. 나름대로 만들어야 실제로 돼요. 보도 부문에 적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 네, 뭐 방송에는. 공정성, 객관성 네.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방송심의위원회의 네.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준수합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 심의 규정이라면은 알아서 먼저 그 규정에 맞춰서 내용을 이미 만든다. 이제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통신에는 그런데 그 심의 규정이라는 말을 할 만한 게 없어요. 불법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정보. 불법 정보라고. 네. 이미 다른 법들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퍼뜨리는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규정이죠, 사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마약 가지고 마약하세요 얘기하면 안 되고 이를테면은 음란물. 그죠 음란물 네. 같은 거 이런 건 이미 법으로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이미 불법인 것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걸 통신망을 통해서 퍼뜨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선 이미 그 법에 의해서 처단할 수도 있을 뿐더러 여기서 작동한 건 뭐냐면 차단 조치야, 차단 조치. 네. 포털이나 이런 플랫폼 사업자한테 자 일단 임시 차단하세요. 그리고 나서 심각한 문제 있으면 완전히 빼겠습니다.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요 정도예요. 방송심청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회의해가지고 막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벌금 엄청나게 물리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 그건 이미 법이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이야. 근데 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통신심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 정보, 음란물이나 아니면 심각한 인권 침해 이런 거에 적용되는 얘기라서 애초에 가짜 뉴스랑은 관련이 좀 관련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방심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짜 뉴스랑은 더더욱 관련이 없어요. 뭐 김만배 인터뷰 이런 거랑 아예 관련이 없는데 이제 하겠다. 심지어 영상까지. 근데 이게 네.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제 인터넷도 검열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간단 말이죠. 네. 근데 불가능해. 예, 법적으로 안 돼요. 지금.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무식 시위 내지는 총선용입니까? 그렇죠. 둘 다. 둘 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서도 이제 했어요. 예. 그 한 이유가 법이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안 총선에서 되니까. 이겨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다수당이 돼가지고 행정입법과 의원입법, 그러니까 국회 입법을 거쳐가지고 통과를 해서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반은 그럴 수도 있고 반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요. 반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저도 예전에 이제 이 분야에 이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내용물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에 더 이상 옛날에 방송 중심의 심의 구조나 내용물 규제 구조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가짜뉴스 문제 있고 허위 정보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퍼지는 거 이런 것들 의견은 사실 별개로 치고 사실관계에서 명확하게 어긋난 것들을 법원의 판단까지 구해가면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빠른 차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시기라든가 이럴 때 또는 국가 안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 이런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려면은 근데 헌법이 규정하는 것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되게 정교한 입법이 필요해. 아주 구체적으로.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건 전문가들이 엄청 동원돼야지 되는 문제고요. 잘 만들어도 정치권에서 되게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런 거라고. 굉장히 정교한 입법이 필요해. 이런 무식한 입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라는 것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임시조치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특히 연예인들이 공격을 이렇게 심각한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임시조치 안 한 것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워낙 조심스러우니 임시조치했다가 언론 자유 침해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포털에서는 사업에 대한 사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하도 많이 공격을 당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이미 조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김만배 인터뷰 가지고 지금 그래. 먼저 차단하겠다는 거지. 훨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위축 효과예요. 그렇지. 네. 이것 또한. 조용히 예를 해라. 들면
현 정부나 국민의힘 측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는 대부분 약간 더 소규모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때려 맞으면 망해. 나중에 소송을 하건 뭘 하든 간에 망한다고. 어차피 그 과징금이 없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극도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매모호한 영역에 있는 사람도 언제든 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민스럽겠지. 아. 근데 일단은 나한테 크게 불리한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은 두고 좀 보자. 풀고. 그 문제 안 생기게 하자. 약간 조심하자. 이런 정도의 분위기일 거라고. 그럼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적어도 아마 이런 목소리가 기세등등하는 동안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귀찮은 일 안 생기게 하자. 아 맞다. 이 효과가 생긴다. 당장 KBS나 뭐 이런 데들 지상파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JTBC 왜 사과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봉박 씨 마지막으로 또 보도 사례 하나는 보고 가야죠. 네. 예, 보도 사례 하나 보시면 조선일보가 이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에다가 과징금 맞은 KBS, YTN, JTBC를 보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사설을 썼습니다. 아 이렇게 가짜 뉴스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근데 이 기사가 이 사설이 좀 이상한 게 가짜 뉴스 뿌리 뽑는 계기라고 해야 된다면서 자꾸 지난 정권 얘기를 해요. 네. 이 사설의 결론은 뭐냐면 딱 저건데 지난 정권 방심위에서 자꾸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방송의 허위 편파 보도에 대해서 봐주고 자기네들 비판한 거 정권을 비판하는 거는 말꼬투리 잡아서 다 제재했다.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송의 허위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맨날 지연시키고 심의 안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TBS가 7건 맞을 때 TV조선은 4건밖에 안 맞았고요. 지금 조선일보가 그렇게 싫어하는 MBC 같은 경우에 15개나 맞았습니다. 심의를 지연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MBC가 15개나 맞았다니까 법정 주제를. 근데 이거는 기적의 논리인 게 네. 얘네는 실제로는 수만 건을 맞아야 되는데 맞죠. 편파적이라서 10건 맞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어차피 이 논리는 기적의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써대는 거야. 조선일보의 저 말도 안 되는 저 사설에 대한 사설 때문에 입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안 읽으면서 나만 읽어 나만. 피해 받을까봐. 피해 받을까봐 안 읽는 거야.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거 하나 보고 네. 가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조선일보가 전 정부 방심위가 자꾸 전 정부 좋아하는 TBS, MBC 봐줬다 그러는데 전 정부 방심위가 기각시킨 봐준 TV조선의 보도를 하나 보시면 이게 2018년 11월 15일 민원이 올라갔습니다만 기각됐어요. 봐줬어요 전 정부 방심위가.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산 기지 앞에 북한의 고정 간첩이 반드시 있다. 북한이 바보가 아니라면 오산 기지 앞에 아파트를 몇 억이면 사기 때문에 사놨을 것이다. 뭔 소리야? 아니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저 뭐 확인을 하고 쓴 거야? 뭐야 저게? 안 한 거죠 당연히.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이거는 생각. 가짜 뉴스이기 전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시에 그 뭔 이제 얘기야 저게? 얘기야. 오산 미군 기지에서 이게 미군의 전력이 뜬대요. 항공기 같은 전투기 같은 게 그 전력을 북한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이 TV조선 보도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정보력이 얼마일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패널이 다 알고 있지 당연히 오산 미군 기지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다 보여? 다 보이니까 거기 간첩이 있어 북한에. 간첩이 있으니까 다 보고 다 안다. 이렇게 논리가 간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오산 기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네. 간첩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꼭 제가 이거를 막 과징금에 매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수준 낮은 보도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개인의 의견은 패널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지난 정권 방심위가 TV조선이어도 개인의 개인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이런 거 심의 안 했단 말이죠. 그렇지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 굉장히 칼포퍼적으로 네. 칼 네, 반증 불가능한 얘기다. 무리하지 마. 아무튼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할 수 거죠. 있는 것만 자꾸 해. 전 정부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시스템은 대중대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 파워 엘리트가 모여서 이들을 다 대중들을 우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차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문가예요. 음. 여러분들도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근데 그 전문가의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뭔가. 문제인 거지. 이게 문제인 거야. 불통이 문제군요. 불통이. 이를테면은 닭을 구워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식료품 업계에서 안 듣고 있는 거고, 이를테면 요소수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운송업계나 이런 데서 얘기를 안 듣고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 거라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엄청 그게. 심각하네. 예. 그리고 내 전문 영역과 남의 전문 영역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남의 전문 영역에서 나는 무지한 사람이야. 그냥 대중이 아니라 어우 세상에. 근데 무지한 사람이에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더닝크루그 효과,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거는 일반적인 포퓰리즘보다도 안 좋은 형태예요. 그렇지. 네, 무식한 독재니까. 저는 거기에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저항적이라거나 네. 이래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특정 언론사를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제가 동일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언론을 전공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네. 가장 언론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아. 가장 언론다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세대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도 있고 또 모든 언론사들이 다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해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꼰대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상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목에 힘주고 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자기가 파악한 내용과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로 사실 먹고 사는 거예요. 언론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무슨 대의 명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취재했고 내가 지금까지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내가 뭐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한 짓을 한 건 분명히 아니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게 언론이라고. 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으면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언론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 그거를 그래도 최근까지는 몇몇 언론들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 뉴스타파만 남아. 그리고 가장 신생 매체인 뉴스타파가 가장 위아래 세대 다 포괄해서 경영부터 해서 현장 취재하는 사람들까지 가장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뭔 일이냐는 거지. 이봉우 활동가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칼퍼퍼의 논리를 쓰면 근데 나 까먹었어요 이제. 칼포가 뭐였지? 뭐였더라? 진짜 개시다.